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오늘 오전부터 시작됩니다. 별도 고사장에서 시험을 봐야 하는 확진 수험생 수는 2,3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18년 연속 유엔 인권 담당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우리나라도 4년 만에 결의안 제안 국가로 동참했는데 북한은 인권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며 이태원 참사를 거론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총경이 국회에 나와 정말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전 서장은 사전에 기동대 배치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참사 당일 밤 11시까지 현장 보고를 한 건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이 재난안전관리부처의 수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 장관은 자신을 둘러싼 책임론과 관련해 사실상 백지 사표를 낸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3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오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오후에는 이재용 삼성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과 회동을 하며 우리 돈 664조 규모의 네옴시티 사업과 관련해 협력 방안을 모색할 전망입니다. 폴란드 영토에 떨어진 미사일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미사일을 막기 위해 발사한 것이라고 나토와 폴란드가 서둘러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쏜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며 나토의 결론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어제 장시간 검찰 조사를 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 하루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1조 6천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 사건의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한 지 일주일째입니다. 김 전 회장은 도주 이틀 전에 밀항을 시도했고 이에 실패한 뒤 국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수사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목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환경에도 열심히 달려온 우리 수험생들이 실력을 쏟아볼 수 있는 수능날입니다. 올해도 감염 확산 우려로 교문 앞 응원 행사는 보기 어렵고 시험장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라고 하는데요. 현장 분위기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김다연 기자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이화외고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다연 기자 잠시 후에 연결해 보고요. 차상은 기자는 어느 지역에 나가 있습니까? 네, 부산 부산진고등학교 시험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서울에 나가 있는 김다연 기자부터 저희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장의 분위기 어떻죠? 네, 조금 뒤인 6시 30분부터 본격적으로 고사장 입실이 시작되는데요. 아직 이른 시간이지만 수험생들이 하나둘씩 몰려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까지만 해도 수능날 아침이면 후배들이 북이나 꽹과리를 치며 열띤 응원전을 펼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거리 두기가 풀리면서 다시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을까 기대했지만 올해도 어렵게 됐습니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대부분 학교는 영상이나 메모 등 비대면 방식으로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응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벌써 코로나 수능도 3년 차입니다. 재학생 응시자는 고등학교 입학 때부터 시험 직전까지 마스크를 쓰고 준비를 한 셈인데요. 수능 당일인 오늘도 입실 전 체온 측정과 손소독제 사용은 필수이고 시험장에서도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시험장은 일반 시험실과 격리자 시험실로 분리돼 코로나에 걸린 수험생들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또 갑자기 열이나 기침 같은 증상이 있어도 유증상자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종이 칸막이를 책상에 직접 설치해서 자신의 자리에서 먹어야 하는데요. 수험생분들은 집을 나서기 전에 빠진 물건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험표와 신분증은 꼭 지참하셔야 하고 방역을 위해 매시간 환기를 해서 추울 수 있으니 보온에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를 반입하면 부정행위로 여겨지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하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화외고 앞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네, 이번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차상은 기자, 부산 상황은 어떤가요? 네, 아직 이른 시각이라 수험생들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시험장은 새벽 일찍부터 불을 환하게 밝히고 수험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친 상황입니다. 네, 현재 기온이 영상 9도 정도로 다소 쌀쌀한 상황이지만 바람이 불지 않아서 올해도 수능 한파는 없는 상황입니다. 전국에서 50만 8천여 명이 이번 수능 시험에 응시하는 가운데 부산에서는 2만 7,600여 명이 시험을 치릅니다. 지난해보다 800명 가까이 줄었는데요.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고3 학생 응시자가 1,310명이 줄어든 반면 검정고시 응시생은 101명,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한 수험생은 413명이 늘었습니다.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얻어서 대학 입학에 다시 도전하겠다는 수험생이 늘어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부산 지역에는 모두 67개 시험장이 마련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탓에 격리 중인 수험생은 학교와 병원에 별도로 마련된 시험장 4곳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시험장을 두고 부산 지역 2곳에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이 있는 부산 강서구는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 때문에 올해도 시험장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의 수험생들은 다른 지역에서 수능을 치르는 불편을 매번 겪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기장군에는 올해 처음으로 시험장 2곳이 설치가 돼서 그동안의 불편이 해소됐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대책은 주로 교통 분야에 집중돼 있습니다. 부산시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오전 6시부터 8시 사이에 집중 배차하고 시험장이 몰려 교통이 혼잡할 걸로 예상되는 지역은 배차 간격을 줄였습니다. 시험장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막는 형잔 지도만도 38개 300명 규모로 운영되고 모범 운전자들은 혹시 모를 지각생과 거동이 불편한 수험생 수송을 지원합니다. 부산 사상구와 경남 김해를 잇는 부산 김해 경전철은 평소 무인으로 운행하지만 시험장과 인접한 구간은 기관사가 직접 탑승해서 운행합니다. 또 시험장과 인접한 역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수송 차량이 배치가 됐습니다. 입실 완료 시간까지는 1시간 반 정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수험생들은 조금 일찍 시험장에 도착해서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부산진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YTN 차상입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인 류미진 총경이 어제 처음으로 국회에 나와 정말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전 서장은 사전에 기동대 배치를 요청했지만 서울청이 받아주지 않았고 참사 당일 밤 11시까지 현장 보고를 한 건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총괄 책임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112 신고대응과 상부 보고를 맡은 서울경찰청 112 상황관리관 류미진 총경이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사고 19일 만에 공개석상에 나온 이 전 서장과 류 총경은 차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경찰서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이고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분들 그리고 국민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이태원 참사 당일 이들의 부실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아침? 그러니까 아예 그 112 상황실을 내려가지 않고 그냥 사무실에 계속 있었던 겁니까? 뻔뻔하고 치졸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역사에 가장 비겁한 경찰로 기록될 것이다. 하지만 여야의 공격 지점은 조금 달랐습니다. 여당은 경찰 책임론 부각에 집중했습니다. 참사가 일어나고 40분 동안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지휘를 하셨는지 참사 관련해서 단 한 건의 보고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태원 참사 상황을 알게 된 것 시점은 23시경입니다. 야당은 반면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업무량 증가 등을 동시에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 업무량이 당연히 더 많이 늘었겠습니다.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 소장은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경호나 경비 쪽 업무가 많이 늘었으며 사고 우려에 2번 이상 기동대 투입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제가 주무부서에 이번에 한라인 축제 대비해서 가장 효율적인 인파 관리에 가장 효율적인 기동대를 지원 요청해라 그런 지시를 했었고 당일 집회 시기가 많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는 그런 답변이 들어왔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청에선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적 없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 여야가 참사의 근본 원인이 어디인지를 두고 뚜렷한 온도차를 보인 가운데 참사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경찰 간부들 역시 변명에 급급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권난기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이 재난안전관리부처의 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 장관은 앞서 소방노조 고발에 따라서 곧바로 피의자로 전환됐는데 경찰은 이 장관에게 참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소방노조가 지난 14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동으로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특수본에 입건된 피해자는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이상민 장관은 경찰 수사를 토대로 실제 혐의점이 포착된 게 아니라 고발장 접수로 형식적으로 입건된 건데 특수본은 이 장관이 참사와 관련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책임과 주의 의무가 있는지 법리를 따져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사에 필요한 절차는 모두 진행할 거라며 강제 수사 여지도 남겼습니다. 앞서 특수본이 행안부 공무원들을 잇따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만큼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마치면 수사를 본격화할지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본은 또 최재현 용산구 보건소장이 참사 당일 행적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현장 응급의료를 지휘할 책임이 있는 최 소장이 참사 당시 현장을 벗어나 있었으면서 정작 보고문서엔 계속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썼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용산경찰서 경비과장과 112 상황실 관계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참사 당일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집회 현장에 같이 있었던 용산서 경비과장을 대상으로는 이 전 서장의 행적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으려는 거로 보입니다. 특수본은 또 인터넷 매체가 유족의 동의 없이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가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거취 논란이 일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실상 백지 사표를 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에 직접 사의를 표명한 적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 발언 들어보시죠. 정무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쪽 주머니에 항상 사표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께 사의를 한번 표시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우리 현안 질의 이후로 사실상 백지 사표를 낸 거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직접 구두로 말씀을 드리셨냐고요? 그 워드 투 워드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새로 만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예산 삭감을 두고 여야가 부딪혀 결국 40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한로제 인태 때 행사 처리 잘했던 거를 경찰 조직의 인사권을 지휘한다는 명목하에 들쑤셔놔서 청장이 제대로 권한 행사를 못하고 조직 내부가 서로 융합되지 못하고 서로 파벌로 만들고 이래서 이번 이태원 참사에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경찰국 예산을 승인할 수 있겠습니까? 경찰국 예산 전액 삭감? 이거는 감정에 찬 예산 갑질입니다. 저는 이런 야당 처음 봅니다. 정말 치졸하다 못해 비루합니다. 그 감정을 그대로 상임위 예산소에 갖고 와가지고 예산 폭거를 저지른 겁니다. 국정 발목 잡기죠. 윤 정부에 대한 이거는 예산을 가지고 저주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요 야당 예결위
야당 예결위 간사도 해봤습니다. 상임위를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 간사는 무슨 상임위를 거부해요? 지금 거부하고 있잖아. 뭔 소리 하고 있어? 예? 뭔 소리 하고 있냐고? 누가 지금 반말해 지금? 마음대로 뭐 판정하고 안 하고 합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방한했습니다. 천문학적 자금력의 사우디 지도자가 초대형 신도시 프로젝트를 갖고 방한한다는 점에서 제2의 중동 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37살의 젊은 지도자 빈 살만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사우디 반도 북서부에 네옴시티라는 첨단 미래 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5천억 달러, 우리 돈 약 670조 원을 들여 서울의 44배 크기로 인공도시를 짓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도시는 100%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첨단 정보통신과 자율주행 같은 새로운 기반 시설로 설계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시 건설에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IT 기반은 삼성과 LG전자, 모빌리티는 현대차, 친환경 에너지는 SK와 하나그룹 등 국내 기업들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참여 방안을 논의할 빈살만 왕세자와 대기업 총수들 간 회동도 예정돼 있습니다. 또 네옴시티의 그린 수소와 암모니아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프로젝트 등에 관한 양해각서도 이번 방한 기간 중 체결될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2025년부터 29년까지 공장을 짓고 20년 동안 연간 120만 톤의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는 8조 5천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입니다. 이 밖에도 양국 간 체결할 양해각서만 2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최근 고유가로 막대한 달러를 벌어들인 사우디아라비아의 투자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재계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경제가 사우디 특수를 계기로 탈출구를 찾게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4박 6일 동남아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내에서도 외교 일정을 이어갑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의 회담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는데 오늘 오전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우디 도시 인프라 개발부터 원전, 방산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네덜란드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의 반도체 공급망 협력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18년 연속 유엔 인권담당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표결 없이 전원 동의 형식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주도한 결의안에는 한국이 지난 2018년 이후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결의안 문안 협의에도 적극 동참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에 대한 지적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의안에는 외국인에 대한 고문과 직결 처형, 구금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기관들의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어제 장시간 피의자 조사를 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하루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 수사 1부는 어제 부패방지법 위반과 뇌물 등 4개 혐의로 정 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실장은 지난 2013년부터 재작년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서 각종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1억 4천만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검찰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한 사업가에게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는데 이 사업가는 앞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도 뒷돈 10억여 원을 건넨 인물입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민주당 사선 의원인 노웅래 의원의 국회의원회 간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노 의원의 국회와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청탁과 함께 6천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는 앞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도 정부 지원금 배정과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하고 대가로 9억 4천만 원을 건넨 인물입니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여기에 21대 총선 자금 등 박 씨에게 모두 10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9일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공소장에 이 전 사무부총장이 친분을 과시하며 문재인 정부 장 차관급 인사와 민주당 국회의원, 당직자 10명의 이름을 언급했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10명의 노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검찰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토대로 노 의원에 대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박 씨가 돈을 전달하는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전달된 돈이 지난 2020년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과정에서 노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됐는지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금품 전달 과정에 관여한 관련자들과 노 의원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만 노 의원이 지난 9월 원장직 사의를 표한 민주연구원까지 강제 수사하려 했지만 해당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 회기 중에 현역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피하려는 저의가 담긴 기획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검찰이 지목한 청탁 내용과 관련해선 담당 상임위도 아니어서 청탁을 받을 수도 할 수도 없는 위치에 있었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국내 항공사 여성 승무원이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현지 경찰 등에 따르면 현재 시각 15일 오후 LA 중심가인 다운타운 인근 쇼핑몰에서 한 40대 노숙자 남성이 9살 남자아이를 흉기로 찌른 뒤 한 무리의 여성들에게 다가가 한국 항공사 직원인 25살 A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행인들이 나서서 A씨를 인근 약국으로 데려갔고 이를 따라가던 괴한은 근처에 서 있던 보안요원의 총에 맞아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A씨 등 부상자 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입니다. 대구 시내에 있는 가스 충전소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8명이 중경상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가스 저장 탱크는 터지지 않아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전하는 택시 옆으로 대형 탱크로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고요하던 순간 거대한 불꽃과 함께 화염이 충전소를 뒤덮습니다. 충격은 주변 땅이 울릴 정도로 강했습니다. 폭발 충격으로 가스 충전기가 모두 부서졌습니다. 바닥에도 산산조각난 유리 조각이 널브러졌습니다. 주민은 폭발이 이어질까 두려운 마음에 뛰쳐나왔습니다. 의자에 앉아 식사하는데 보니까 화강보다는 이래 지진 소리가 이래 좀 막 느껴지더라고요. 나 지진 났나 이런 생각을 들었었거든요. 혹시나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스 충전소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난 건 오후 5시 반쯤. 소방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해 20여 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하지만 중화상 3명을 포함해 충전소 직원과 택시기사 등 8명이 화상이나 연기 흡입 증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충전소 앞 인도를 지나는 사람은 없어 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미사일 터지는 소리, 폭발음 한 2-3방 났고요. 얼굴색 화상 입어가 하얗게 변해가지고 한 서너 명 나오는 거 봤어요. 그래가 그걸 못 견디가지고 물을 뿌리돌라 그러더라고. 그래 물 뿌려주고. 폭발은 가스 충전소 뒤편 용기 저장소 주변에서 발생한 거로 추정됩니다. 소방당국은 추가 폭발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형 탱크로리와 충전소 사이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하고 저희들이 3차 이상 주변의 가스 체류에 대해서 검색을 했을 때 가스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과 소방, 가스안전공사 등은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11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루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기사부터 스포츠 소식인데요. 화면에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마스크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스크도 참 잘 어울리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편으로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오늘 기사 무슨 내용 담았습니까? 네, 중앙일보와 서울신문 기사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중앙일보에는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한 손흥민 선수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피파의 승인을 받기 쉽도록 가장 기본적인 검은색으로 제작한 마스크라고 하고요. 소속팀인 토트넘에서 제작을 해줬다고 합니다. 좀 크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손흥민 선수는 카본 소재로 만들어져서 생각보다 가볍고 편안하고 또 단단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자, 카타르로 오기 전에 토트넘에서도 팀 훈련을 하기도 했는데요. 아직 머리로 공을 받는 거는 좀 어렵다고 하지만 전력 질주를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 기사를 보면요. 아직 완전히 적응되진 않았는지 훈련 중에 여러 차례 고쳐 쓰는 모습도 보였다고 하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영국보다 카타르가 땀이 아무래도 더 많이 나고 또 수술 후에 붓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서 고쳐 쓴 거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걱정하는 팬들도 참 많은데요. 그런 걱정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는 축구 선수는 항상 위험을 감수하고 경기에 나선다면서 팬들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든 감수할 수 있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현장 취재진 사이에서는 이렇게 마스크를 쓴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보고 쾌걸조로나 배트맨 같다는 반응들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 대표팀의 영웅이 되어서 멋진 활약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발사 성공 소식인데요. 지금 아르테미스 1호가 어제 발사에 성공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경향신문 일면에 이렇게 발사 장면이 실려 있었습니다. 네. 아르테미스 1호의 발사는 지난 8월부터 계획이 돼 있었죠. 하지만 크고 작은 이상이 발견되거나 허리케인 등의 영향으로 미뤄져 왔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어제 이렇게 발사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도 발사 준비를 하던 중에 연료인 액체 수소가 새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좀 걱정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진이 즉각 수리를 하면서 발사를 했고요. 기존 발사 예정 시각보다는 43분 지연돼서 발사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90분 후 달로 가는 궤도에 진입했고요. 또 2시간 후에는 2단 로켓을 분리하면서 성공 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르테미스 1호는 달의 반대편까지 갔다가 다음 달 11일 미국 해안으로 귀환하는 26일간의 일정을 수행할 예정인데요. 우주 정거장에 도킹하지 않고 가장 길게 우주에 머무는 기록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에 인간 대신 마네킹 3개가 탑승했다고 하는데요. 우주에서 날아드는 방사선을 측정하고 또 우주선의 진동과 가속도 등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4년 진짜 사람을 태우고 달 궤도를 돌고 오는 아르테미스 2호가 발사될 계획이고요. 나아가서 2025년에는 사람을 달에 착륙시키는 아르테미스 3호 발사도 계획돼 있습니다. 자, 먼저 아르테미스 1호가 임무를 잘 수행하고 돌아올 수 있는지 한번 기다려 보시죠.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관련 내용인데요. 어제입니다. 이임재 전 서장과 류미진 전 과장이 국회 행안위에 출석을 했습니다. 지금 경찰의 지휘 그리고 보고 체계의 문제점이 다시 확인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동아일보에는 경직된 조직 문화를 지적하는 기사가 실려 있었는데요.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서 용산경찰서로 또 용산경찰서에서 서울청으로 서울청에서 경찰청까지 이렇게 보고되는 과정마다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맞는 지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동아일보가 그동안 인터뷰한 경찰과 소방 행정 분야 전문가 20여 명은 모두 다 경직된 조직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특히나 경찰은 11개 계급이 수직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느 한 곳이라도 막히게 되면 전체가 멈추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12 상황실, 경비, 또 정보 등 경찰의 각 기능 사이에 칸막이가 쳐져 있어서 유기적인 대처를 할 수 없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마약 단속에 나갔던 경찰관들이 인파 통제는 손을 놓고 있다가 뒤늦게 사고 현장에 투입된 점 등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11개로 이뤄진 경찰 계급을 조금 줄이거나 혹은 현장 인력에게 재량권을 주는 방법,
또 비상시에는 단계를 건너뛰어서 보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만드는 법 등이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소방 등을 아우를 안전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각 기관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다중망 체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데요. 유치 활동을 위한 회비를 10대 기업을 통해서 조성할 거다. 이런 계획이 알려지면서 좀 잡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에 관련 기사가 실려 있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는 현재 10대 그룹을 통해서 약 311억 원의 특별 회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네. 매출 규모에 따라서 분담을 하게 되고요. 내년 6월까지 특별 회비 형태로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서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대한상의 부회장은 외부 압력 없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회비를 마련한 것이라면서 회비 사용 내역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또 필요하다면 외부 감사를 받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국정과제 사업에 드는 돈을 예산이 아닌 후원 방식으로 기업들에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BTS 무료 콘서트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제작비 70억 원을 16개 기업이 분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이 있었는데요. 그보다도 더 큰 회비가 조성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우려하는 시선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민사회 단체들에서는 기업들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룰을 만들어야 불필요한 논란을 없앨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미국 소식도 조금 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벌써 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에서도 차기 대선을 2년여 앞두고 출마 선언을 했다면서 이례적이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퇴임할 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황금기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바이든이 집권한 이후 쇠퇴하는 국가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출마를 결심했다면서 공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과연 전 현직 대통령 간 재대결이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내 경쟁 구도가 복잡해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특히 지금 사진에 나온 인물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4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사진 속 모습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과 사이가 좋은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다소 달라진 분위기였는데요. 이번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의 부진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꼽히면서 당내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리틀 트럼프로 불렸던 40대 디샌티스가 급 부상하는 분위기라고 했는데요. 이 디샌티스 주지사는 1978년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는 32살 어리고요. 정치 경력은 짧은 편이지만 이른바 트럼프표 강경 정책을 내세우면서 전국구 정치인으로 떠올랐습니다. 디샌티스는 아직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만약 출마를 결심하게 된다면 트럼프 대 리틀 트럼프 정면 승부가 펼쳐질 걸로 예상된다는 내용 담겨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네, 해안가에 플라스틱 컵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모습이 좀 보이는데요. 1000원의 마법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어떤 기사입니까? 네, 제주도에서 매년 200만 명이 찾는다는 우도. 여기서 최근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일종의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음료값에 1000원의 보증금을 더 붙이고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건데요. 점점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도 내 11개 인기 카페가 이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참여한 한 카페 사장은 해변에 우리 카페 로고가 박힌 일회용 컵이 굴러다니는 걸 보니까 착잡해져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참여 동기를 밝혔습니다. 워낙 많은 관광객이 모이다 보니까 하루 처리 용량을 넘어서서 쓰레기가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었고요. 우도와 해안까지 오염될 것을 걱정한 상인들이 이렇게 직접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 그 이후 쓰레기 절감 효과가 크다고 하고요. 그리고 보조금을 받게 되면 기존 일회용 컵을 사용할 때와 비용 차이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전면 시행하려고 했지만 반발이 이어지면서 유예했고요. 다음 달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이번 우도의 사례는 일종의 사전 실험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담당자는 우도에서 시작된 실험이 제주를 거쳐서 전국으로 확대되면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토와 폴란드가 폴란드 영토에 떨어진 미사일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미사일을 막기 위해 발사한 것이라고 서둘러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확전 우려는 가라앉는 분위기지만 이번 사태는 유럽이 처한 지정학적 위험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보도에 김원배 기자입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폴란드 미사일 피격은 러시아 순항 미사일을 막기 위해 발사된 우크라이나 미사일에 의해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의도적인 공격의 결과라는 징후가 없으며 러시아가 나토를 상대로 공격적인 군사 행위를 준비하고 있다는 조짐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is most likely Ukrainian air defense systems or missiles, but again, this is not Ukraine's fault. Russia bears the responsibility for what happened in Poland yesterday, because this is a direct result of the ongoing war and a wave of attacks from Russia against Ukraine yesterday.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방공 미사일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강조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자국을 방어했다고 말했습니다. Wskazuje na to, że był to intencjonalny atak na Polskę, czyli że to, co się stało, czyli to, że na naszym terytorium spadła rakieta, nie było działaniem intencjonalnym. Nie była to rakieta, która była wymierzona, wycelowana w Polskę. W istocie zatem nie był to atak na Polskę. 이처럼 나토와 폴란드가 서둘러 이번 사고를 우크라이나 미사일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확전이나 러시아와의 정면 대결 우려는 한풀 꺾인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유럽이 처한 지정학적 위험을 그대로 보여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이 오폭된 우크라이나의 방공 미사일이라는 나토의 잠정 결론을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방송과 인터뷰에서 자신은 폴란드에 떨어진 그 미사일이 우리 것이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그 미사일이 러시아가 쏜 것으로 믿는다며 이는 우리 군의 보고를 토대로 한 것이다. 이를 믿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국에서 신규 감염자가 2만 명에 육박하면서 독감약 등의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3년 가까운 봉쇄에 지친 중국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중국 당국은 온라인 여론 통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주민들이 방역 요원과 경찰들에게 거세게 항의하면서 바리케이트와 경찰차 등을 쓰러뜨리며 거리 행진을 합니다. 트위터에서 광저우 폭동을 검색하면 접할 수 있는 영상들입니다. 광저우에서는 지난 14일 신규 코로나 감염자가 5천여 명 발생하는 등 최근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고 일부 지역은 지난달 말부터 봉쇄된 상태입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오랜 봉쇄에 지친 시민들이 항의하는 시위 영상이 트위터 등 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방역 정책을 일부 완화해온 중국 전역에서 코로나가 재확산하면서 당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의 고삐를 다시 바짝 죄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11일 하루 신규 확진이 1만 명을 넘어선 지 닷새 만에 2배가량 늘어서 2만 명에 육박했기 때문입니다. 베이징 대학은 코로나 감염자가 1명 발생하자 학생과 교직원 전원에 대해서 캠퍼스 밖으로 못 나가게 폐쇄했고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확산 급증세에 독감약과 가정용 산소호흡기 사재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중국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3년 가까운 봉쇄에 쌓일 대로 쌓인 중국인들의 항의 시위 영상은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는 사실상 삭제돼 볼 수 없습니다. 트위터 접속도 중국에서는 차단돼 있습니다. 중국 인터넷 당국인 국가사이버 정보판공실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계정 운영자들에게 댓글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다음 달 15일부터는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을 발표하며 여론 통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수능일인 오늘 다행히 입시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6.1도로 크게 춥지 않은데요. 1, 2교시에는 서울 기온이 10도 안팎을 보이겠고 점심시간이 지난 뒤 3교시에는 기온이 16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5도나 웃돌겠습니다. 다만 퇴실 시간쯤에는 해가 지면서 다소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수험생분들은 입고 벗을 수 있는 외투로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까지 내륙 곳곳에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여기에 초미세먼지까지 말썽인데요.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대구는 오전 한때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수험장으로 향하는 길 먼지와 안개로 인해 교통 불편이 우려되니까요. 수험생분들은 평소보다 여유롭게 출발하셔서 수험장에 미리 도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6.1도, 대전 4.1도, 부산은 10.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3에서 7도가량 웃돌며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16도, 대전과 대구 17도, 광주는 18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오늘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환경에도 열심히 달려온 우리 수험생들이 실력을 쏟아부을 수 있는 수능날입니다. 올해도 감염 확산 우려로 교문 앞 응원 행사는 보기 어렵고 시험장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김다연 기자는 어디에 나가 있죠? 네, 저는 지금 서울 이화외고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 지역에는 차상은 기자가 나가 있다고요? 네, 부산진고등학교 시험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서울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1시간 전에도 연결을 했었는데 그때와 비교해서 조금 수험생들이 보이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수능 시험을 보러 온 학생들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집을 한가득 안고 고사장으로 들어가는 학생들, 또 그런 학생들을 배웅하는 학부모님들을 자주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코로나19 전까지만 해도 수능날 아침이면 후배들이 북이나 꽹과리를 치며 열띤 응원전을 펼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다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기대했는데 올해도 어렵게 됐습니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대부분 학교는 영상이나 메모 등 비대면 방식으로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응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벌써 코로나 수능도 3년 차입니다. 재학생 응시자는 고등학교 입학 때부터 시험 직전까지 마스크를 쓰고 준비를 한 셈인데요. 수능 당일인 오늘도 입실 전 체온 측정과 손 소독제 사용은 필수고요. 시험장에서도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시험장은 일반 시험실과 격리자 시험실로 분리돼 코로나에 걸린 수험생들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또 갑자기 열이나 기침 같은 증상이 있어도 유증상자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종이 칸막이를 책상에 직접 설치해서 자신의 자리에서 먹어야 합니다. 수험생분들은 집을 나서기 전에 빠진 물건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험표와 신분증은 꼭 지참하셔야 하고 방역을 위해 매시간 환기를 해서 추울 수 있으니 보온에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를 반입하면 부정행위로 여겨지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하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김다연 기자였고요. 이번엔 부산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차상은 기자, 수험생들 좀 도착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침 7시가 지나면서부터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버스나 택시를 이용한 수험생보다는 승용차를 이용해서 오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지역의 현재 기온이 영상 8도 정도인데요. 다소 쌀쌀하긴 하지만 한파는 없는 상황입니다. 전국에서 50만 8천여 명이 이번 수능 시험에 응시하는 가운데 부산에서는 2만 7,600여 명이 시험을 치릅니다. 지난해보다 800명 가까이 줄었는데요.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고3 학생 응시자가 1,310명이 줄어든 반면 검정고시 응시생은 101명,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한 수험생은 413명이 늘었습니다.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얻어서 대학 입학에 다시 도전하겠다는 수험생이 늘어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부산 지역에는 모두 67개의 시험장이 마련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탓에 격리 중인 수험생은 학교와 병원에 별도로 마련된 시험장 4곳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시험장을 두고 부산 지역 2곳에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이 있는 부산 강서구는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 때문에 올해도 시험장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의 수험생들은 다른 지역에서 수능을 치르는 불편을 매번 겪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기장군에는 올해 처음으로 시험장 2곳이 설치가 돼서 그동안의 불편이 해소됐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대책은 주로 교통 분야에 집중돼 있습니다. 부산시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오전 6시부터 8시 사이에 집중 배차하고 시험장이 몰려 교통이 혼잡할 걸로 예상되는 지역은 배차 간격을 줄였습니다. 시험장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막는 현장 지도반도 운영되고 있고 모범 운전자들은 혹시 모를 지각생과 거동이 불편한 수험생 수송을 돕고 있습니다. 부산 사상구와 경남 김해시를 잇는 부산 김해 경전철은 평소 무인으로 운행하지만 시험장과 인접한 구간은 기관사가 직접 탑승해서 운행합니다. 또 시험장과 인접한 역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수송 차량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입실 완료 시간까지는 1시간 정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수험생들은 조금 일찍 시험장에 도착해서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진고등학교 시험장에서 YTN 최상입니다. 유엔 인권담당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18년 연속 통과했는데 이번엔 우리나라도 4년 만에 결의안 공동제안 국가로 참여했습니다. 북한은 인권 결의안에 강력히 반발하며 남한의 이태원 참사를 거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발의된 북한 인권 결의안에는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북한 인권 상황이 추가로 담겼습니다.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오가는 주민을 총살하는 등 코로나를 통제 강화 수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We remind the DPRK that its restrictive COVID-19 measures should be proportionate and should not be used as a tool to further constrain the freedom of its citizens. 우리나라는 결의안 제안에 4년 만에 동참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결의안은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시리아, 니카라과 등은 북한에 대한 내정 간섭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It's an attempt to interfere in the internal affairs of the DPRK under the pretext of human rights, about which China expresses grave concerns. 북한은 결의안이 정치적 책략이라며 되레 남한의 이태원 참사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남한 정부가 안팎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북한 인권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They're having triggered man-made disaster, like the recent unprecedented deaths from suffocation due to poor governance of the national affairs. 우리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전 세계가 위로를 전하는 중에도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이어갔다며 북한 대사의 발언이야말로 북한의 인권 경시를 보여준다고 맞받았습니다. The absurd remarks by the DPRK today over the recent tragedy in the Republic of Korea represent its stark disregard for human rights. 북한 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193개 회원국의 다수결에 붙여질 예정이어서 무난하게 18년 연속 채택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고물가는 특히나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대학생들에게 큰 부담입니다. 면접을 위해 정장을 사는 대신 빌리거나 음식 배달료를 아끼려고 함께 배달시키는 대학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매장 안에 다양한 정장이 종류별로 한가득 걸려 있습니다. 어떤 정장이 좋을까 여기저기 둘러보고 마음에 들면 직접 입어보기도 합니다. 이곳은 정장을 빌릴 수 있는 대여점입니다. 비싼 정장을 저렴한 가격에 빌릴 수 있어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고물가로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진 대학생들에게 정장 구매는 부담스러운 데다 1년에 몇 번 입지 않는 정장을 사는 것보다는 빌리는 게 낫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대학생들이 사기에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서비스가 있는 게 가격적으로나 아니면 취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하반기 채용이 본격화하면서 정장 대여점에는 취업 준비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매장은 지난 10월 매주 평균 이용객이 250여 명에 달했습니다. 저도 이제 힘들 때 겪었던 일들을 생각해서 정장 대여점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청년들 모두가 편하게 그리고 조금 더 저렴하게 정장을 대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공서적이나 자격증 교재를 구매할 때도 새 책을 사기보단 중고로 거래하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교재를 한 번 보는데 그치지 않고 다시 중고로 판매해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신품과 거의 다름없는 상태의 책을 구할 수 있고 또 가격은 거의 정가의 절반 정도 이하로 구할 수 있어서 좀 학생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덜한 것 같습니다. 대학교 기숙사에는 배달비가 들지 않도록 배달 음식을 함께 시키는 애플리케이션이 인기입니다. 여러 명이 주문하다 보니 배달 최소 금액도 없고 사실상 구내식당보다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달비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게 가장 큰 것 같긴 해요. 학교 주변 자체가 다 고물가라서 학교 학식이라고 해서 뭐 딱히 싼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대학생들에게 낮은 금리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빌려주는 학자금 대출의 연체금도 늘고 있습니다. 씀씀이를 눈에 띄게 줄이는데도 대출금을 갚지 못한 상황. 우리 대학생들 앞에 놓인 엄혹한 현실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붕괴 여파가 가상화폐 대부업계로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각 16일 가상화폐 대출업계 큰손인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신규 대출과 환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업체는 FTX 사태 여파로 비정상적인 인출 요청이 현재 유동성을 초과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네시스의 대출 중단 결정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제미니도 고객 자금 상환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FTX로부터 한때 자금 지원을 받았던 코인 대부업체 블록파이는 유동성 위기에 고객의 자금 인출을 중단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블록파이가 파산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 3대 가상자산 거래소 FTX 사태와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 FAU가 국내 5개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두나무와 빗썸 등 5개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만나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이 국회 법안심사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내에서는 고객 예치금이 엄격히 구분 관리되고 사업자의 가상자산 발행이 제한돼 FTX 같은 사건이 일어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사우디아라비아를 실제 통치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갑부죠. 이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을 만날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네, 지금 오늘 서울 모 호텔에서 그다음에 삼성그룹 회장, 그다음에 SK그룹 회장, 현대차그룹 회장, 하나 쪽에 김동관 부회장님을 만날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네. 대통령실에서도 회담이 있을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사실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마 얼마 전에 이제 그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이제 적극적인 수주를 위해서 한 20개 그룹 정도의 대표단을 데리고 사우디를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이 프로젝트 때문에. 그래서 네.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사우디가 지금 네옴시티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서울의 44배, 그러니까 44배 크기엔 초대형 신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원하고 있는 건데 네. 여기서 지금 어떤 분야가 그럼 거론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우리 이제 전통적으로 중동 지역에서 많이 7, 80년대 중동 붐을 이끌었던 건설사들이겠죠. 지금 아마 삼성물산하고 현대건설은 그 네옴시티 중에 이제 그 프로젝트가 한 3개 정도인데 네. 거주지, 그러니까 더 라인이라는 그런 거주지를 위한 터널 공사에 이미 들어가 있고요. 네. 네옴시티가 이제 산업도시, 바다 위에 짓는 산업도시도 있고 그 다음에 사막에다가 스키장을 짓는다고 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관광단지 이렇게 3개로 되어 있는데 더 라인이라는 그 거주지는 직선이고요. 폭이 한 몇백 미터 정도 되는데 170km입니다. 네.
그러니까 양벽은 미러라 그래서 거울로 돼 있고 그냥 태양광을 아마 하는 것 같고 170km 하면은 서울에서 대전을 넘어서 약간 넘는 수준 그리고 경부 라인으로 보면 서울에서 김천구미까지거든요. 네. 좀 황당하기는 한데 아무튼 뭐 이미 프로젝트는 시작이 됐고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건설 기업들한테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네옴시티 사업이 공식 사업비만 해도 700조 원이 뭐 넘는 것으로 그 정도 수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지금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많죠. 그렇죠. 이제 이게 뭐 1년 안에 700조는 아닐 거고 네. 뭐 공사 기간 뭐 10년, 20년 동안 700조일 건데 우리나라가 내년도 이제 국회 정부가 예산안 제출한 게 639조 원이거든요. 네. 그걸 넘고 그리고 지금 700조에 한 2배 정도 들어갈 거라고 전문가들은 보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네. 뭐 워낙 사막에다가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정말 생각대로 사우디 생각대로 간다면 상당히 우리한테는 유리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해외 건설 수주액을 보면 최근에 한 200억 달러? 그러니까 2013년, 14년 그때 고유가였거든요. 그때 한 600억 달러가 넘었었는데 최근에는 한 3분의 1 토막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네. 지금 고유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우디의 구매력이 많이 높아졌고 그러면 우리 해외 건설 기업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또 우리가 무역 적자로 경제가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만약 기업들이 이렇게 실제로 참여를 하게 되면 경제에도 좀 미치는 영향이 있겠네요. 이제 좀 이 프로젝트는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뭐 무역 적자는 올해나 뭐 길어야 내년 상반기 정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게 해외 건설이거든요. 해외 건설이라서 사실 우리 무역 적자는 상품 수출입이라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경상수지 쪽에는 분명히 뭐 일정 부분 매해마다 만약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수지를 개선하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밤사이에 미국 소매 판매 실적도 나왔습니다. 전달보다 1.3% 지금 증가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연준이 강력한 긴축 정책을 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들 좀 지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의외의 결과죠. 전문가들도 전달이죠. 전달 소매 판매 증가율 한 1.0%? 그 정도밖에 생각을 안 했는데 1.3%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죠. 미국이 금리를 그렇게 뭐 빠르게 올리는데 소비는 안 죽는다. 근데 요거는 이제 대부분의 시각은 일시적일 거다. 일시적일 거라. 왜냐하면 이제 금리를 올리고 그게 이제 소비를 줄이는 그 영향은 상당한 좀 기간이 필요합니다. 시차가 필요하고 그게 아마 올해 4분기 이제 미국의 소비의 최대 성수기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11월 25일부터 크리스마스 시즌, 그다음에 내년 연초에 설날 시즌 이때까지 이어지는 게 이제 소비의 가장 성수기인데 그때부터는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뭐 소매 판매가 이렇게 증가세를 보였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뉴욕 증시는 보니까 오늘 하락 마감했네요. 예, 소폭 하락 마감이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원인은 10월 달에 많이 올랐어요. 예, 뭐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올랐고 이제 좀 조정받을 그런 국면은 분명히 된 것 같고요. 뭐 그 타깃이라는 이제 미국의 어떤 소매 판매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쪽에 실적이 좀 하향될 거다. 올해 4분기에.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지금 4분기 실적을 좀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월마트라든가 대표적인 네. 그래서 4분기 아까 말씀드렸던 성수기의 소비가 좀 위축이 될 거고 그게 내년 넘어가면서부터 내년 상반기부터는 미국의 어떤 그 소매 판매 기업들이 상당히 좀 고전할 거다. 이런 시각들이 반영이 되면서 네. 미국의 이제 주식은 어제 좀 많이 빠지진 않았고요. 소폭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 2주간 이제 그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떨어졌는데 어제는 7원 정도 오르면서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걸 보고 지금 뭐 추세 전환이다라고 볼 정도는 아닌 거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1,400원대 중반에서 바로 떨어지고 조금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분위기는 환율 시장이 저렇게 떨어진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중앙은행 한국은행의 이제 정책금리, 기준금리가 거의 이게 이제 확정이 돼가는 것 같아요. 뭐 소폭 우리나라가 0.25, 0.5 할 수도 있지만 거의 상단까지 근접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이 많이 없어졌고요.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 통화만 지금 강세를 보이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 통화들도 달러에 대해서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어제 조금 올랐다고 그게 이제 추세가 반등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입니다. 24일에 이제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열리는데 뭐 환율도 그래도 조금 떨어지기도 했고 뭐 자금 시장 경색 우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은행이 0.5%포인트 아니고 0.25%포인트 뭐 베이비 스텝 밟을 거다 이런 전망도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0.5 빅스텝이 가장 이제 확률이 높았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몇 가지 원인. 첫 번째는 이제 환율 부담이 좀 많이 줄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이 돼가고 있는데 정부가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규제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때문에 좀 막혀 있다는. 그래서 또는 한국은행도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금 시장 경색이죠. 뭐 레고랜드 사태 여파가 지금 뭐 금융시장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한국은행 내에서도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커졌고, 근데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제 한국은행 내부의 인사들이 뭐 총재나 부총재는 참여하지만 바깥의 인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0.25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주택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그 코픽스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코픽스의 역대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은행들도 이제 곧바로 이 코펙스를 반영해서 대출 금리를 좀 올렸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랐죠? 지금 한두 달 전만 해도 하단이 5%대, 그다음에 상단이 6%대였는데 지금은 하단 5%대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단은 거의 6%대에서 지금 7%대 초반까지는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한국은행이 0.5를 올리든 0.25를 올리든 올리거든요. 그러면 연말에는 어떤 금융기관, 어떤 은행에서는 상단이 8%대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아무튼 많이 올랐습니다.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은행들도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강제적이진 아니지만 은행채 발행을 좀 자제해라 이러다 보니까 은행들도 돈이 필요하고 그럼 이제 예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뭐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코픽스 금리를 올렸고 그게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으로까지 넘어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이번 달에 금리가 다시 오른다면 뭐 코픽스나 대출 금리 상승세는 내년 초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할까요? 내년 초까지라고 기간을 딱 잡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정책금리 기준금리가 거의 상단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정책금리가 시장금리를 더 이상 높이는 힘은 이제 점점 약화될 거고. 다만 이제 자금시장 경색 부분이 좀 우려가 돼요. 자금시장의 경색이 되면 일단은 주택담보대출, 뭐 금융권의 금리도 같이 올라가는 부분이라 뭐 당분간은 좀 오름세이긴 하겠지만 11월 남아 있으니까 뭐 시장금리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이복현 금감원장이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보실 때 예대금리 차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적절합니까? 아니면 좀 더 뭐 줄여야 됩니까? 은행 내부의 사정을 봐야 되는데 뭐 은행도 사실 뭐 예대금리만 가지고 자금 조달 비용을 추정하기는 어려운데 좀 약간 좀 커 보이긴 하죠.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기준되는 금리가 올라가면은 거기에 이제 변동폭은 좀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커 보이긴 하는데 은행 내부의 사정을 제가 알 수가 없어서 그게 적절한지 물론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지만 아무튼 좀 살펴볼 부분이긴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연말에 되면 항상 은행들의 성과급잔치 관련해서 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좀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게 좀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는 안 보시나요? 은행들도 조심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보면 가게들도 어렵고 기업들도 자금 시장 경색으로 상당히 어렵고 뭐 수출 기업들도 이제 수출이 뭐 마이너스가 되고 실적이 주가가 빠지는데 금융권만 성과급 장치를 하기는 어렵죠. 눈치가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스스로 좀 자제를 할 것 같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예대금리 차를 아마 은행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좀 조정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자, 이렇게 대출 이자 부담이 크게 늘면서 집 사려는 사람은 많이 없어졌는데 보니까 주택 매매 심리 지수도 지금 크게 하락을 했다고요. 일단 국토연구원에서 이제 주택 매매 심리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요. 10월 주택 매매 시장 소비자 심리 지수가 83.5포인트,
5포인트죠. 예. 네. 하락을 했고 이게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뭐 당연한 결과겠죠. 뭐 금리도 높고 뭐 시장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그럴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많이 빠지는 데가 세종, 세종이 가장 전국 최저를 기록을 했고 네. 서울도 좀 많이 빠져 있어요. 뭐 네. 전월보다 한 7.8포인트나 좀 빠져 있고요. 이런 부분은 금리 때문이기도 하고 뭐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 그동안 좀 많이 올랐으니까 좀 많이 빠지는 국면. 그러면 이제 개인들이 주택을 살려고 하는 수요도 많이 줄 거고요. 당분간은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주택을 만약에 그러니까 매매하려고 할 때 그 적기가 제가 듣기로는 이제 중론이란 말은 좀 취소하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내년 가을을 좀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장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내년 가을이면 집을 사도 되나요? 저는 집을 좀 사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는 포인트들을 전문가들이 잡은 것 같아요. 제 생각도 내년 여름을 전후로 시장의 분위기의 어떤 변화 조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세계 경제도 그렇고 그게 이제 좀 긍정적인 방향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금리를 떨어뜨리는 게 경기가 침체되는 국면에서도 떨어뜨리지만 보통 금리 정책이 완전히 그 정치와 별개된 독립적인 경제 정책인 것 같지만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서도 금리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회복세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다면 사이클상 내년 가을 여름이 바닥이라는 전제라면 말씀하신 대로 가을에는 금리가 좀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는 많이 쌓여 있죠. 네. 네. 지금 많이 내놓고 있지만 효과는 안 보고 있는데 금리가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그 규제 완화 정책이 폭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네. 거래가 활발해지고 부동산 시장이 다시 좋아질 가능성. 근데 하나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장담은 할 수는 없겠죠. 한번 내년 가을에 다시 한번 좀 지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열심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굿모닝 경제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조 6천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 사건의 몸통으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자장치를 끊고 행방을 감춘 지 7일째입니다. YTN 취재 결과 김 전 회장이 도주 이틀 전에 밀항을 시도했던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수사당국은 밀항 실패로 김 전 회장이 국내에 머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한 건 지난 11일 오후 1시 30분쯤. 1심 선고를 불과 1시간 30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검찰은 1시간여 만에 도주 사실을 알리고 3시간쯤 뒤엔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이어 해양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 함께 김 전 회장의 동향 파악에 나섰습니다. YTN 취재 결과 이때 수사당국은 김 전 회장의 밀항 시도 움직임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회장이 도주 이틀 전인 지난 9일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나라로 몰래 떠나기 위한 밀항 움직임이 있었던 거로 파악된 겁니다. 수사당국은 밀항 시도가 실패하면서 김 전 회장이 국내에 잠적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김 전 회장의 밀항 시도를 위해 브로커들을 접촉했던 사람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 전 회장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 도주 자체를 치밀하게 준비한 만큼 검찰은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것조차 애를 먹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조카의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둔 것은 물론 휴대전화 유심도 교체하는 등 단서가 될 만한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함께 있던 조카를 상대로 김 전 회장 도주 당일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지만 성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친족이기에 범인 도피죄를 적용해 강제 수사를 벌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조카는 김 전 회장과 팔당대교에 갔다가 서울 여의도 부근에서 내려줬다며 도주할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주에 관여할 수 있는 일부 측근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지난 2019년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도주해 5달 동안 자취를 감췄던 김봉현 전 회장. 1조 6천억 원대의 피해를 낸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의 도주가 예상보다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60대 한인 여성이
자신의 뷰티 서플라이 업소에서 강도가 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조지아주 이스트포스트 경찰은 현지 시간 16일 69살 차모 씨의 살인 용의자로 43살 네이선 허프를 지하철역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허프는 현지 시간 15일 애틀랜타 남부 이스트포인트의 뷰티 서플라이 업소에서 주인인 차 씨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스트포스트 경찰은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총상을 입은 차 씨를 발견해 그레디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곧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 허프는 다음 날인 현지 시간 16일 언론 보도를 본 지하철 경찰관에 의해서 체포됐습니다.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후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손 전 의원은 목포시 비공개 자료로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2017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와 지인 등 명의로 부동산 14억 원어치를 사들인 혐의를 받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 소송이 4년 7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내려집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늘 오후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모 씨가 청구한 이혼과 양육자 지정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으로 고통을 받았으며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이후 폭행 빈도가 높아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다며 지난 2018년 4월에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반면 조 전 부사장은 박 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진 것이라고 반박해왔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대전 중촌동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7명을 동원해 1시간 반 만에 불을 껐으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국은 1층에 있는 문구점에서 시작된 불이 2층과 3층에 있는 주택으로까지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두 나라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중국 해경 선박이 처음으로 대형 기관포를 싣고 이 지역에 나타났는데 일본 정부는 강한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입니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 중국은 갸오위다오로 부르는 동중국해 섬들. 1970년대부터 이어진 영유권 문제가 본격화한 것은 2010년 일본 해상보안청 선박과 중국 어선이 충돌한 뒤입니다. 일본이 그중 일부 섬을 국유화하자 중국은 이에 반발해 정부 배를 수시로 들여보내며 실력 행사를 해왔습니다. 중국 선박 진입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배에 실린 기관포 때문입니다. 중국이 군사용으로 쓰이는 76mm 대형 기관포를 싣고 일본이 설정한 접속 수역에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中国海警局に所属する船舶による接続水域内の航行や領海侵入等の活動が相次いでいることは極めて深刻に考えています。 공교롭게도 이번 일은 3년 만에 열리는 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벌어졌습니다. 중국이 영유권 문제에 타협은 없다며 일본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일본 역시 강경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3일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중국을 직접 비난했습니다.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批判したとおっしゃいますが、諸懸案について指摘することは指摘をし、一方協力すべきことは協力する、そして結果としてこの建設的かつ安定的な日中関係を築いていく。 앞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타이완 문제 등 핵심 현안에 대해 대화를 통한 긴장 완화를 택했습니다. 일본도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물러설 수 없는 영유권 문제를 놓고 두 정상이 회담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오는 21일부터는 사전 예약 없이도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접종기관에 충분한 백신을 공급해
오는 21일부터는 예약 없이 내원을 해도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기관의 접종 가능 일수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해 시행한 접종기관 요일제를 어제부터 폐지했습니다. 접종률 제고를 위해서는 접종 시 유급휴가 또는 병가 사용을 권장했습니다. 위액의 구성 성분으로 위 표면을 덮어 위점막을 보호하는 위점액. 관절의 충격 하중을 흡수하여 관절을 보호하는 프로테오글리칸. 위점막을 보호하니까 위는 편안하게. 관절을 지키니까 관절도 튼튼하게. 비주악스 알코올로 챙겨보세요. 레이델 속편한 관절 비주악스 알코올. 이름이 진이라서 진라면 모델을 한 건 아니야. 우리는 진심이 닮았으니까. 난 음악의 진심. 진라면은 맛의 진심. 진, 라면 좋아해? 나? 진라면 좋아해. 오뚜기 진라면. Let's 코리아 타임.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기 업 성과 업 매출 업 반송물을 고려하라. 고려 기프트 반송물을 고려하라. 수능일인 오늘 한파 수준의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5.6도로 다소 쌀쌀하지만 예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고 있고요. 한낮에도 기온이 16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더 온화하겠습니다. 따라서 수험장으로 향하는 길 평소보다 따뜻한 옷차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부와 전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평소보다 서둘러서 안전하게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시간대별 기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교시에는 서울 기온이 10도 안팎을 보이며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지난 뒤 3교시에는 기온이 16도까지 크게 올라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퇴실 시간쯤에는 해가 지면서 다시 공기가 차가워지겠습니다. 수험생들은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대기질이 양호하지만 초미세먼지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청, 대구는 오전 한때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5.6도, 전주 5.3도, 부산 10.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과 대구 17도, 광주는 18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입시 한파는 없지만 일교차 큰 날씨에 미세먼지까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수험생분들은 따뜻한 물을 수시로 드시면서 컨디션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